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광주방송 창사 30주년 신년 특별기획대담 한국정치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배종호입니다. 오늘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이다 라고 평가하신 김진표 전 국회의장님을 모셨습니다. 17, 18, 19, 20, 21대 5선 국회의원을 지내신 김진표 전 국회의장께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과 교육, 인적자원부 장관, 그리고 경제부총리를 맡아서 국가 발전에 헌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거부 사태로 전국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현재 위기를 딛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많은 지혜를 주시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많은 국민들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잖아요. 의장님도 나라 걱정 때문에 좀 마음이 편치 않으시죠? 그렇죠. 다들 그렇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일수록 더 밤잠 못 이루는 그런 걱정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네, 우리 의장님께서는 또 경제 전문가로도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데 개인 이력을 보면 너무나 화려해요. 보니까 장차관, 부총리 해가지고 3번 하셨고 또 김대중, 노무현 또 문재인 정부에서 다 인정을 받았는데 그 좀 비결이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글쎄 저는 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어서 네. 기본적으로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아침마다 기도를 통해서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해달라. 네.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에 경청하도록 노력해달라. 네. 그래서 지혜를 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공적 활동을 하자 하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 하실 때 지역구가 수원이었잖아요. 수도권이니까 여야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국회의원이 당락이 좀 결정이 될 텐데 우리 의장님은 5선을 내리하셨어요, 수원에서. 네. 그리고 또 바로 또 국회의장도 하시고 그런 선출직에서도 승승장구하신 비결이 겸손함 때문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원시 지역구 주민들에게 감사한 것은 수원은 제가 참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또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시민들 대표하는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온 곳인데 그 지역 주민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주고 또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제 5선이 가능했고 제가 처음 수원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었던 17대였는데 15대와 16대는 민주당 의원이 단 한 명도 당선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정치를 하고 그 진정성을 우리 지역 시민들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5번 정치하면서 나중에 3번은 20대, 21대, 22대는 5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민주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정말 수원 시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의장님께서 국회의장직을 수행하실 때 누구보다 여야 통합의 정치, 이 타협의 정치를 좀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돌이켜서 스스로 국회의장의 직을 좀 평가하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본령, 해야 할 본래의 의무는
사회 변화와 발전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대립과 갈등을 네. 일반 법과 행정 제도의 틀로는 해결이 안 될 때 네. 정치를 통해서 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갈등을 완화하고 그 갈등을 축소시켜서 사회 발전의 에너지로 바꿔내는 네. 그게 정치의 매력이고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네. 그래서 그런 본래의 의미의 정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의장이 여야 간의 대화를 촉구하고 또 자제시키고 계속해서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나 그때 제대로 다 못했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까지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의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까? 네네. 네. 어떤 강의를 하고 계시죠? 이제 쭉 한 게 아니라 한 번 초청을 받고 네. 행정대학원의 대학원생들에게 한국 정치의 미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부탁을 받아서 네. 제가 한 두어 주일 평소에 제가 생각한 걸 정리해서 강의를 했던 경험이 있고 네. 그걸 토대로 오늘 포함해서 몇몇 언론과도 제 생각을 정치 발전에 관한 제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강연하실 때 학생들의 반응은 당연히 좋았을 것 같고 학생들은 네.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학생들 상당수가 전문 직업인들이신데 네. 그분들이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훌륭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국회에만 들어가면 정당의 소속자로서 국회에서 행동하고 하는 거 보면 완전히 딴 사람처럼 네. 제대로 된 정치 활동을 못하고 일종의 패싸움하는 집단으로 바뀌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그 강한 그런 불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것은 현대 정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숙명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핸드폰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SNS가 일반화되면서 모두가 많은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를 자기가 취사 선택하는데 많은 경우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듣고 자기의 귀에 단소리만 듣지 다른 반대되는 생각은 잘 안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핸드폰 민주주의가 초래한 가장 큰 폐해 부족주의 민주주의라고 그럽니다. 네. 왜냐하면 지가 좋아하는 얘기만 듣고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그러다 보면 진영 정치가 대립과 갈등을 계속 증폭시키다 보니까 그 진영 정치가 상대를 네. 국가와 사회 미래를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대화하고 토론할 파트너인데 네. 그렇지 않고 현대 정치에서는 상대를 없애버려야 할 제거해야 할 적으로 생각하고 네.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그러면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거제도나 정당제도나 우리 헌법 이런 권력의 배분과 이런 것들을 대화와 타협이 되도록 제도화하는 네. 그런 노력이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헌정의 모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역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들이 참석해서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최근에 뭐 비상계엄, 또 내란, 탄핵 정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갔겠는데요. 주로 뭐 어떤 내용으로 좀 모아졌습니까? 네, 이번에 헌정회장이 만든 그 오찬 회동에는 모두 여야의 12분의 네. 그 정치권의 원로라고 할까요? 국회의장을 지내신 여러분하고 네. 또 각 당의 정당의 대표를 지내셨던 분들 네. 또 국회의원은 아니어도 정은찬 씨 같이 총리를 지낸 분 이런 분까지 함께 참여해서 네. 다들 현재 이 헌정 질서가 중단되는 이 비극을 어떻게 빨리 수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불확실성을 덜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부터 출발해서 네.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가? 네. 그것은 우리 헌법이라든가 선거법이라든가 또는 정당법과 같은 정치 제도가 이게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고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거에 대한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의장님께서는 이번에 45년 만에 비상계엄, 이게 왜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불통의 정치인으로서 네.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국회도 자주 가서 국회의원과도 대화하고 야당과도 대화해야 되는데 네.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네. 그런 데서 저는 모든 비용의 원인이 생겼고 네. 그렇게 된 데에는 윤 대통령께서 너무 지나치게 극소수의 국민만이 보고 듣는 아주 극우 세력의 유튜브에만 너무 심취해서 네. 다른 주장과 이야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네. 이런 병적인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레비츠키 교수가 이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되는 잘못된 그런 형태의 독재가 생기는 독재자의 그 특징을 첫째로 헌법과 법률을 자기 나름으로 잘못 해석해서 그것을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는 전혀 안 맞는 그런 해석을 해갖고 그거를 위반하고 한다. 네. 정치 상대방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적으로 생각하고 억압한다. 네. 그리고 폭력적 방법으로 강제로 자기 의사를 관철하려고 한다. 네. 그러기 위하여 비판하는 언론도 탄압한다. 이 네 가지를 전형적인 유형으로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유형에 지금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꼭 그런 유형에 딱 들어맞는 그런 행동을 해오지 않았나. 네. 여기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타고난 성정, 거기에 유튜브 중독, 또 뭐 알코올 중독, 여기에다가 무속, 이런 것들이 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특히 이제 의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소야대의 현실을 직시를 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만을 해야 되는데 검찰권을 앞세워 가지고 괴멸시키려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게 짝이 없는 행동인 네. 것이 우리가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김대중 대통령님 같은 분은 네. 처음 이제 대통령의 외환위기 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았지만 네. 대통령은 한 번도 여소야대를 극복한 적이 없습니다. 네. 처음 당선되셨을 때 소위 김대중 대통령을 직접 지지하는 정당의 국회의원 수는 87석인가밖에 안 됐고 그렇죠. 네. 자민련까지 합쳐도 120석 남짓해서 제1당은 여전히 한나라당의 전신인 정당이었고 네. 새천년 민주당 아니죠 무슨 당인가요? 그런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5년 동안 총리를 4분을 모셨는데 전부 반대 진영에 있던 분들을 총리로 모셨습니다. 네. 김종필, 박태준, 네네. 이한동,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대법관 중에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모신 경상도 분 김석수. 그랬기 때문에 네. 그리고 늘 국무회의 때마다 장관들에게 국회를 매일 가도 좋으니 찾아가서 우리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법과 예산안이 가급적 많이 통과되도록 장관이 직접 뛰어라라고 국회와의 협력을 당부했고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5년 동안에 한 번도 여소야대를 벗어난 적이 없는데 네. 여야의 협력의 정치가 잘 발달돼 가지고 그때 외환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 원동력이 됐던 금융개혁, 그 힘든 재벌개혁, 노동개혁, 그리고 정보화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에서 전자정부 1등을 하고 정보화 사회를 앞당시켜서 현재 우리의 ICT 강국을 만드는 그런 기초를 그때 닦았던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역사적인 전례가 있고 한데 저와 정반대로 나가서 네. 야당 지도자도 안 만나고 자기
얘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는 여당의 얘기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정치인이 현재의 헌법 구조 하에서 가능하구나. 따라서 이런 일이 지금처럼 현재의 헌법제도 하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이든가 네. 안 그러면 국회와 정부가 극한 대립을 자꾸 반복해서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돼버리든가. 그래서 이 헌법제도 이대로 놔두면 안 되고 많은 이번 헌정에서 만난 정치 지도자들은 이제는 개헌이 불가피하다. 네. 잘못된 현행 헌법제도를 고쳐서 그 의원 내각제로 당장은 못 가도 그런 요소를 도입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시켜야 된다. 어떤 대통령도 독단적으로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을 못하게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잘 살아나도록 해야 된다. 네. 그런 의견이 오늘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의회를 존중하는 의회주의자 대통령이 꼭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도적인 변화가 좀 불가피하다. 구체적으로 좀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그럼 개헌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우리 헌법이 고쳐진 지 37년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고치기가 어려운 네. 그런 경성 헌법으로 37년 전에 입법이 됐습니다. 네. 그것은 박정희, 이승만 두 정치인이 삼성 개헌을 통해서 정권을 연장하려다 실패하면서 네. 정권도 잃고 목숨도 잃었고 나라에 큰 비극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렇게 강한 헌법을 만들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헌법을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구조로 해놨습니다. 왜냐? 네. 지금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 이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국민투표에 반드시 붙여서 네. 유권자의 50%가 투표해야 되고 네. 그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헌법이 통과되는데 네. 우리가 국민투표에 붙여서 50% 투표율을 확보한다는 것은 네. 개헌이나 어떤 아젠다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결국 우리가 개헌을 달성하려면 개헌 자체만 국민투표에 붙여서는 100년이 가도 안 되니까 네. 오로지 이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같은 다른 선거와 결합시켜야 가능한데 네. 각 선거 때마다 국회에서 3분의 2,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를 받으려면 네. 당시 선거에 참여하는 1당과 2당이 네. 완전 합의해야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1당과 2당이 개헌만 가지고는 합의할 수도 있는데 이 개헌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와 결합시켜 놓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개헌에 찬성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꾸 뒤로 미루고. 그래서 선거 유불리 때문에. 37년을 못 고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모든 국민들의 대다수가 개헌의 필요성은 동의하는데 구체적으로 실천하기가 힘드니까 한번 개정을 통해서 이 경성 헌법 구조를 타개해야 되는데 네. 독일 같은 나라는 거의 매년 한 번씩 헌법을 고쳐가면서라도 사회적 갈등을 개헌을 통해서 해결해 오지 않습니까? 48년 독일 건국 이래 무려 65번인가를 넘는 개헌을 했고 92년 통독 이후에도 33번인가를 개헌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인 갈등과 쟁점이 있을 때마다 국회에서 논의하다가 표결로 개헌하면서 그걸로 끝났거든요. 네. 그래 이제 우리가 지금 37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우리나라가 그때는 개도국의 아주 초기의 초기 단계. 그런데 지금은 선진국의 문턱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옛날 37년 전에 입고 다니던 마치 중학생 교복을 지금 대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에게 억지로 입고 다니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은 그런 꼴이 나서 네. 우리 몸에 맞지가 않고 이것 때문에 많은 정치적 왜곡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는 개헌을 꼭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루어내려면 과거 실패한 한 20여 년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한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서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부터 시작해서 개헌 열차를 발차를 시키자. 그게 뭐냐? 저는 이제 5년 단임제가 이게 안 되겠다. 네. 4년 중임제로 가야겠다는 데 대해서는 한 80, 90%가 다 공감하십니다. 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좀 약하니까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출생 개헌을 하자는 게 주장입니다. 네. 이유는 저출생 정책이 우리나라가 실패해서 세계에서 출생률이 최하위가 되고 국가 멸망의 위기를 걱정하는 때가 된 것은 네. 5년 단임제를 37년을 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안목으로 국정을 운영하니까 10년, 20년 일관되게 추진해야만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저출생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헌법에다가 구체적으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일과 가정의 양립, 보육, 교육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정부의 구체적 의무를 정해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 즉 탄핵의 책임까지도 지울 수 있게 해야만 앞으로 올 모든 정권이 저출생 정책에 협력해서 저출생 문제를 우리가 20년 후에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지난 4월 총선 때 여야가 모두 첫 번째 공약이 저출생 극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90% 이상의 찬성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하고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고치는 걸 가지고 개헌을 발차를 시키면 개헌 열차를 그 다음에 책임 총리제를 통해서 일상적인 정치나 행정을 할 때에 대통령이 지나치게 독단적인 판단, 잘못된 판단 안 하고 총리에 의하여 견제받도록 총리를 국회가 선임하게 한다면 네. 그러면 상당 부분 대통령제의 그 단점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1단계로 개헌 열차를 출발을 시키자.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저출생 개헌 또 그리고 4년 중임제 개헌으로 시동을 걸자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권력 구조까지 좀 바꾸자라는 건데 좀 구체적으로 권력 구조 개편의 첫 바꾸고. 번째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책임 총리 제도고요. 네. 그 총리를 뽑을 때 지금처럼 대통령이 뽑아서 국회가 동의하는 게 아니라 네. 국회가 뽑자. 네. 국회가 뽑아서 국회를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 및 협력 세력으로 총리를 뽑아주면 네. 일상적인 정치 활동이나 국회와의 협력이 그래도 잘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는 네. 희망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감사원이 대통령의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로 쓰이는데 사실은 헌법상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지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니까 감사원의 주된 기능은 예산 집행 과정상 잘못된 오류를 시정하고 감사해서 고치는 것이니까 네. 그건 국회로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네. 그리고 조약과 국회 예산안에 관한 국회의 권한이 지금은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100% 대통령이 행사하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는 여러 가지 심의 절차를 개선해서 국회의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권력구조 배분에서 핵심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의장님께서는 평소에 이 현행 선거제도, 승자 독식에 이 제도도 좀 바꿔야 된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잖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네. 현행 제도는 한 표만 이기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승자 독식의 전형적인 소선거구 제도입니다. 네. 이 제도가 어떤 가장 큰 문제가 있냐면 민주주의 원칙에 안 맞는 사표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네. 가령 지난 4월에 실시됐던 국회의원 선거 여당과 야당의 득표율 차이, 즉 제1당과 제2당의 득표율 차이는
실제로 5.3%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의석수는 180대 120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이유가 사표 비율이 무려 45%가 넘는다는 얘기죠. 네. 그게 민주주의 선거 원칙이 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중대형 선거구 제도로 이제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공존의 정치가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고 네. 사표 비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 대표성이 거의 없는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 네. 뭐 광주시나 대구시나 부산시나 이런 수원시나 인구 한 100만만 넘으면 다 똑같은 사정인데요. 네. 최근 10년간 20년 도시화 현상 때문에 전국의 농촌 지역에서 그쪽으로 이주해서 도시가 대규모로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대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뽑을 때 네. 우리 지역 정치 잘하라고 뽑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네. 거기에는 도의원, 시의원들이 다 그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나라의 정치가 올바르게 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달라고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둘이 서로 국회에만 갖다 놓으면 서로 상대방을 죽일 듯이 싸우니까 네. 그 근본 원인을 좀 제도적으로 완화해 줘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예를 들면 서울 지역에서 중대형 선거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제가 국회의장 때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에서 국회의원 49명을 뽑는데 한 명을 다른 지역에 주고 48명을 뽑는다고 하면 구청이 25개가 있으니까 거의 2개의 구청을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어서 매 선거구마다 4명씩 뽑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중대형 선거구를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지난 한 5번에 걸친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표차를 그대로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1당이 둘, 2당이 둘 하든가 1당이 셋, 2당이 하나 하든가 안 그러면 1당이 둘, 2당이 하나, 3당이 하나 하든가 그 외의 경우의 수는 안 생깁니다. 즉 4대 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지역이 지금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1당과 2당의 표차가 컸는데도 6%입니다. 그런데 의석수는 3대 1이거든요. 이 사표가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사표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당도 48명 중에 30명 이상 되기가 힘들고 2당도 아무리 져도 48명 중에 20석 이하로 떨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대화와 공존의 정치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대도시는 대부분 이런 선거제도로 바꾸는 때가 왔고 어떤 분들은 일본에서 이런 정치를 하다가 부패 선거가 되고 보수 정치가 되고 그렇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그 일은 안 일어나리라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한 15년 동안 선거 공영제를 완전히 정착시켜서 선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정부에서 대주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그래서 보스가 무슨 돈을 가지고 놀아주고 이게 한국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작용 없이 우리에서 극한적인 정치 대립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선거제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22대 총선에서 결과적으로 192대 108로 네. 압도적인 이제 격차가 벌어졌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뭔가 좀 다른 걸 양보하더라도 말씀하신 중대 선거구제로 선거법을 바꾸지 않았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그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하겠다고. 네. 그래 놓고는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제가 몇 번을 공개적으로 물어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거 결과가 192대 현행 제도에 의해서 192대 108이 나왔으면 여서야대는 불가피한 거니까. 그렇죠. 그럴수록 대통령이 연정을 하든가 총리를 야당으로부터 DJ 대통령 같은 분은 총리를 야당에서 추천받아서 야당과 의회 내 협력이 잘 일어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의회주의자인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 YS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국회가 통과된 법을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절대 거부권 행사 안 했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여야 간에 의논해서 다시 고치면 됩니다. 네. 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정부와 국회 사이에 큰 대립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이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권한이 10개면 정상적인 정치에서는 5개나 6개만 쓰고 서로 대화하고 타협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 형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수십 번 행사하고 민주당은 그것을 부수기 위하여 계속해서 일방 통과시키고 그러다가도 안 되니까 야당은 다른 방법이 없다 하고 탄핵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상계엄까지 이게 촉발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극한 대립의 정치, 레비츠키인가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멸망하는가라는 책에서 강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지금 이렇게 위기에直面한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상호 관용이 부족했다. 상대를 적이 아닌 파트너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정치에서는 상대를 죽여버리고 제거해야 할 적으로 생각하고 정치를 한다. 여든 야든.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 제도적 권한을 10개를 다 행사하면 안 된다. 반드시 부닥치게 돼 있다. 그중에 5개, 6개만 행사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것을 풀어가야 한다. 이게 레비츠키 교수의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최후의 보루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자꾸 한국 정치 현실에서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개헌도 필요하고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도 개편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의장님께서는 정당의 공천 개혁도 강조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공천 제도는 어떻게 개혁이 돼야 됩니까? 한마디로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 지금 우리 헌법상 정당 제도를 인정하고 그 정당의 운영 경비를 100%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건전하게 형성하는 보수 정치 세력은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그래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정당이 그 역할을 전혀 반대로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극한 대립의 정치를 만들어가는 인데 각 당의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연일 아침마다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 대포를 쏘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는 국민들이 이제 신물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치 의사 형성에도 역할을 못할 뿐더러 가장 중요한 공직선거 후보자를 공천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각 당이 야든 여든 제대로 공천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뜻에 맞게? 지금 최근에 여당은 명태균 사건이나 이런 데서 드러났고 야당에도 그동안 여러 번 잡음이 있었듯이 지금 완전히 당대표나 특정인 세력 중심으로 사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공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올바른 정당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불공정한 여러 가지 룰을 만들어서 특히 여론조사에 의한 후보자 결정이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하고 있지 않은 잘못된 방법을 도입해서 이 정당 민주주의를 더욱더 왜곡시켜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당법을 개정해서 이 전국 정당 제도 이거 없애야 된다. 최고위원 무슨 당대표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런 거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건 그 독재 국가의 전신을 가진 무슨 공산주의가 이쪽으로 옮겨오는 나라라든가 그런 데나 남아있지 대부분의 원천적 민주주의 국가에는 원내 정당이 있을 뿐입니다. 국회의원의 활동은 국회의정 활동을 통해서 평가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은 원내대표 중심으로 이끌고 가고 그게 옳은데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오히려 극한적인 진보와 보수 여와 야의 싸움을 점점 극대화시켜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고 원내대표는 거기에 시종을 드는 존재로 추락하고 왜냐하면 1년마다 뽑아버리는 원내대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내민주주의로 바꿔야 된다. 원내정당으로. 그러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어떻게 하냐? 미국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선거에서
국민이 뽑아야 됩니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줘야죠. 네. 정당에 관계없이 예비 선거를 통해서 2명을 뽑고 주지사든 상원의원이든 하원의원이든 예비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후보 둘을 뽑고 그게 둘 다 A당일 수도 있고 B당일 수도 있고 A당, B당에 하나씩일 수도 있습니다. 그 둘을 놓고 결선 투표를 하는 그 방법이 소위 캘리포니아 모델의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우리가 도입해야 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네. 그 말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또 동시에 인적 쇄신, 수혈도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뭐 그것은 근본적으로 네. 국민들에게 맡겨두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네. 두 번째로는 정치를 좀 더 현인 정치로 가기 위해서 네. 사회에 상당한 수준의 지식이라든가 경륜을 갖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정치에 참여해서 잘못되고 경솔한 판단과 정치를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자.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가 양원제를 도입하고 네. 있습니다. 우리도 그 근본적인 해결은 이제 다른 고려, 지역을 대표한다든가 어떤 직업 계층을 대표한다든가 또는 상당한 원로 지식인들이나 경륜 있는 사람들의 덕망 있는 현인 정치를 기도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양원제로 해결하는 게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우리 정치가 그동안 너무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회와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서 이거를 양원제 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동의 안 하실 겁니다. 네. 우선 현재 법을 고쳐서 정당법도 바꾸고 선거제도도 바꿔서 옛날 우리 그 김대중 대통령 때나 또 그전에 노태우 대통령 때도 우리 선배 정치인들이 큰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큰 정치를 통해서 작은 나를 죽이고 큰 정치를 합의해서 위기를 극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태우 정부 때 노태우 대통령이 중간평가를 받아야 할 입장에서 받다 보면 결과가 예측되는 것은 헌정 질서가 또 중단되고 대통령 선거를 또 한 번 하게 생겼으니까 그때 가장 큰 민족적 아픔이고 미해결의 장이었던 광주 사태 그걸 해결하고 조사하는 입법과 당시 정치를 전행하고 했던 정호영 광주 사태의 책임자와 그 무슨 이원조라는 금융 황제 소리를 듣고 국정을 농단하던 두 사람을 공직에서 무조건 이 의원을 만나고 사퇴시키는 이 조치를 대타협을 통해서 중간평가와 함께 맞바꾸어서 그때 했던 사람도 다 민간 정치인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김원기 그 동아일보 출신의 야당 원내대표와 또 허주라는 호로 김윤환 조선일보 출신 원내대표가 두 분이 대타협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 국가적 위기를 그런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국민들이 우리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병이 났다고 다 믿으시니까 이 좋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헌을 통해서 개헌을 하고 여기에서 논의를 해서 국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면 그 다음에 양원제라든지 더 발전적인 제도로 이것을 의원 내각제라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이제 비상계엄 사태도 우리 국민들이 겪었고 지금 탄핵 정국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야 이제는 진짜 개헌을 해서 근본적인 좀 틀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이 개헌에 대한 타임테이블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개헌은 미루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쇠도 뜨겁게 달궈졌을 때 두드려야 하는 것처럼 네. 나라와 공동체의 위기를 온 국민이 절감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현재 우리의 제도 규범, 헌법 이 틀이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있다는 걸 실감을 했으니까 네. 이때 이걸 고쳐야 되니까 다음번 큰 선거, 대통령 선거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겠죠. 이미 개헌하는데 안을 구성하는 데는 여야가 취사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네. 깊이 있게 충분히 모든 준비를 다 해놔 있습니다. 국회에.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실기하지 말고 이번 다음 대통령 선거 때 함께 고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이 개헌 논의로 인하여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가장 큰 요소인 탄핵 논의를 신속하게 해서 마무리 짓고 정치 일정이 그럼 확정이 될 때 그때는 이제 개헌 논의와 함께 해서 이 누구에게 유불리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는 개헌을 통해서 앞으로 되는 임명은 앞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자신은 제왕적 대통령이 나올 수 없게 만들어야 하고 그렇다고 식물 대통령으로 남아서도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헌법을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의 행보를 보면 오히려 개헌에 재를 뿌리는 그런 좀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데에 앞장을 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또 개헌론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 개헌론이 순수한 의미의 개헌론이 아니고 탄핵 정국 물타기 개헌론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런 의구심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그렇게 해서 상대를 또 그렇게 단정짓고 몰아버리면 네. 상대는 또 이쪽을 또 반대로 생각하겠죠. 네. 그래서 아까 그 레비츠키 교수가 상호 관용의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네.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를 국회의장이 중재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되 여야의 지도자들이 이제는 국민을 이렇게 위기로 몰아놓고 또다시 권력 싸움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제는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이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고 그 다음에 탄핵 열차가 빨리 종결되게 하고 가부 간에 빨리 종결되어야 한다. 다음 단계로 헌정 일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걸 협의할 때 개헌 문제도 함께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큰 그림의 합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네, 의장님 말씀처럼 이 지금의 불확실한 탄핵 정국이 하루빨리 좀 정리가 돼서 국정과 헌정이 정상화돼야 된다. 네. 라는 마음은 이제 온 국민들이 한결 같은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면은 탄핵 심판 자체를 지금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동의하는 사람이 그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기우다. 이제는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고 현재 이 국민들의 이 뜨거운 열기를 그대로 국정에 반영시키면 어차피 탄핵 정국은 조기에 종결될 것이고 다음 대선 일정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정치 시스템을 고치는 개헌, 선거법 개정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리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내란죄에 대해서도 사법적으로 단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확신하는데 그렇다면 언제쯤 이런 절차들이 다 마무리돼서 조기에 대선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빠르면 저는 헌법재판소의 모든 결정이 빠르면 3월 이전에도 가능하고 네. 그렇다면 헌법상 올해 대선이 치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 늦어도 한 달 어간에 그러니까 4월까지는 결론이 날 거고 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도 지금 나라가 처한 이 불확실성의 위기 그리고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 이거 무시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에는 모든 이 국정의 혼돈이 다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5월 전후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올 상반기에는
모든 것이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의 전망을 좀 보면 현재는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국민의 의사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지금과 같은 압도적인 이 선두를 보이고 있는 이런 흐름, 변수는 없을까요?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사법 리스크가 가장 중요한 리스크로 거론되고 있지요. 그리고 아직은 지금 탄핵 열차도 제대로 발차도 아직 안 한 단계인데 지금 저 뒤에 가장 마지막에 있을 대선의 결과 그걸 예측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그거보다는 이재명 대표 말처럼 확실하게 이 헌정의 위기 이걸 극복하는 탄핵 절차의 마무리 이게 중요하고 근데 그 이후에는 뭐냐 탄핵 절차를 마무리하면 당연히 대선이 있는데 대선 대통령만 뽑는 걸로 끝내지 말고 다시는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나 식물 대통령이 생기지 않는 제대로 된 정치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도 함께 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5월 전후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조기 대선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이 약속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다 보면 대화 타협의 정치 이것을 강조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이번에 이제 조기에 치러질 선거는 대통령 선거니까 반드시 국회에 자주 와서 국회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국정을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지 독단적인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분명히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통치 자격을 상실한 그런 대통령인데 마지막까지 국민에 대한 도리를 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또 정치의 원로로서 꼭 한 말씀 충고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지금은 한때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나라를 대표해서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가의 수반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5천만 국민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쌓아올린 대한민국을 본인이 무너뜨렸다고 하는 이런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아야 된다. 네. 그런 점에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잘못된 판단 이것을 깊이 반성하는 네. 그런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야 국민들로부터 그나마 용서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귀하신 말씀 듣다 보니까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께 또 시청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새 정치인들이 너무나 이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서로 증폭시키다 보니까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초유의 45년 만에 상상도 못한 이런 국민을 위기로 몰아넣어서 여러 곳에 가보면 정말 백성들이 불쌍하다, 국민들이 불쌍하다는 얘기가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는 외환위기 때도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나라의 외환 부족을 한국은행 보유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을 아이들 돌맞이까지 모아서 위기를 극복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저력이 있는 위기 극복의 저력이 있는 국민들입니다. 정치인들이 올바른 대화와 타협의 제대로 된 민주정치를 할 수 있도록 감시의 눈을 좀 더 강화하고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정말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지도자를 뽑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과 각오를 해주시면
이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로 바꿔놓을 수 있는 좋은 또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회장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KBC의 신년 특별 대담 한국 정치의 길을 묻다. 오늘은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3대 정부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이다 라는 인정을 받으셨던 5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진표 전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의 조속한 수습 방안과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KBC의 이번 신년 특별 대담이 한국 정치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작은 등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안공항 여객기 대참사로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